다시 반대측이 이번엔 처음으로 입론할 차례가 왔습니다. 여기 파트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측이 발언합니다. 발언자 잘 확인하시고요. 반대 1의 입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입론은 항상 첫 번째로 시작하는 반대 1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찬성 측에서 입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게 문제라고 얘기했어.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이거야. 근데 반대측이니까 그 난민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주장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했죠. 주장이나 이유나 근거가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나눠져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주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래. 따지자면 얘는 몇 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쟁점 1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는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난민이 많이 찾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당장 긴급한 문제가 난민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정리하자면 난민 발생 거리와는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민을 수용했을 때에도 난민들이 별로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주장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정리돼서 여기 한번 다시 나왔네요. 자, 난민 인정률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쟁점 1번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 1은 심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입론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 이익의 여부에 대해서 다 다뤄줄 겁니다. 그래서 모모일보에 따르면 이게 근거가 되겠죠. 자, 신문기사를 쓰고 있으니까 객관성, 신뢰성,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근거입니다. 체크. 난민은 주로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중남미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주로 발생하는 국가와 우리가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근거, 난민은 타국에서 굉장히 먼 곳에서 온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에 있는 다른 나라 타국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 출신의 난민은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고요. 중남미 출신의 난민은 미국과 캐나다로 간다고 했습니다. 난민이 많이 찾는 주변국에서는 난민 인정률에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겠지만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쟁점 2번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자, 쟁점 2번 체크. 난민 인정률을 높인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보호받으면서 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쟁점은요, 해결 가능성의 여부입니다. 난민을 만약에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난민으로 수용되었을 때 행복한가? 적응을 잘할 수 있는가?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민들의 궁극적인 문제점은 머물 곳이 없고 정착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만약에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도 그 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정착이라는 걸 과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쟁점 2번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난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해서 정착을 하지 못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난민 수용에 관한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직도 난민에 대해서 인식이 그렇게 좋진 않죠. 일단 뭐 인종차별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기타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이 이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국민이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이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겠죠. 근거가 UN 난민기구라고 하는 아주 국제적인 기관의 이야기를 들고 있으니까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통해서 객관, 신뢰, 타당성 높여주고 있습니다. 난민기구와 플러스 땡땡 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 얘기하면서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근거. 성인 남녀 중 1000명 중에 약
33%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53%는 반대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는 어디냐면 절반 이상이 대다수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나라에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의견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요하겠고요. 근거, 설문조사를 사용해서 난민 반대 의식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찬성이 24%, 반대가 56%였고 비교하면 달라졌지만,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찬성의 비율이 조금은 높아졌지만 그래도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거센 상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뭔지 알아두셔야 되고요. 난민 인정률을 높여서 그들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더라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간에 보면 자기가 일부러 약간 선수를 친 거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올랐지만 그래도 저조하다라는 걸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민 인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민 인정률이 높아서 난민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사회에게 이익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쟁점 3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쟁점 3번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안 된다. 난민을 수용했을 때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이유와 근거로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유,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범죄 우려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난민으로서 오는 현재 국가의 대부분은 분쟁이 있거나 나라에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난민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가지는 좋지 않은 버릇들, 가지고 있는 소매치기 그런 같은 버릇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편견을 갖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는 아닌지는 잘 모르더라도 편견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국가는 이주한 난민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늘어나자 외국인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서 급기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 실제로 범죄가 우려가 되었을 때 그 범죄가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즉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외국인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근거 1번으로 작용해서 외국인 대상의 범죄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인가요? 반대 측이 더 많았다라고 하는, 난민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설문조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여론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왜 이렇게 난민에 반대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범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거 2번 범죄 불안 여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난민의 수용을 지금 시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장이 되겠죠. 반대측 1의 1론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왼쪽에 안 보고 넘어갔었죠? 별표 옆에 있는 내용들 다 정리 잘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반대측 제1 토론자의 입론 단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주장들을 볼게요. 일단 쟁점 1번에 대해서 문제? 아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난민이 찾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였죠.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땡땡일보에 난민이 주로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를 뒷받침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 주장 두 번째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가? 안 된다는 얘기였죠. 이거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라고 하는 쟁점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유, 국민들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호적이지 않은가? UN 난민기구하고 리서치가 조사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효과나 이익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난민 수용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근거로 내세워서 사람들이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반대 1의 입론 구성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안 본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짚고 넘기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날개 이런 게 있어요. 입론이죠. 반대측 1토론자의 입론에서는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찬성 측이 어느 정도 얘기한 부분은 제외하고 점검하고요. 쟁점별로 근거를 제시해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다. 입론 파트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언급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읽고 넘깁시다. 자, 반대 2의 반대 신문, 일단 앞에 있었던 반대 신문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반대 1이 이제 입론을 시작했는데 문제의 심각성, 심각하다. 문제 해결의 어려움, 어렵다. 해결이 어렵다. 효과나 이익보다 우려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난민이 많은 찾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건 문제가 아니다. 또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국민이 많다. 그래서 난민이 정착해 살기 어렵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그래서 난민 인정률을 높였을 때 문제가 오히려 발생할 수 있다. 불이익이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반대 측이 입론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찬성 측이 반대 신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찬성 측 누가 해요? 2번이 할 필요 없어요. 찬성 1번이 이미 입론을 끝냈기 때문에 찬성 1번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찬성 1번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먼저 너네들이 이렇게 얘기했지? 너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어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하셨는데요. 이게 뭐예요? 재진술입니다. 이게 토론의 방식이죠. 상대방이 너네가 이렇게 발언한 거 맞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을 해주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하신 결과를 보면 뭐라고 했냐? 반대 신문 첫 번째,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오면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너네들이 해석을 할 때 찬성 측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고려하지 않는다. 찬성 측이 높아진 비율을 보면 난민 수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냐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 신문 첫 번째 내용 정리하면요. 여론조사 해석을 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해석한 거는 너희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너네 입맛대로 자료를 해석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24%에서 33%로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측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막 잡아떼는 것도 토론이 정당하게 혹은 적절하게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다시 반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우리도 인정합니다. 오케이, 인정은 하는데요. 아직 무조건적인 수용보다는 뭐 하자? 엄격한 심사에 따라 가지고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니까 찬성 측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반대가 크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경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갑자기 올리는 건 무리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자 찬성 측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수용하면 범죄가 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은 것을 근거로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재진술하고 있죠. 너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것은 맞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민의 범죄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정서를 파악한 것이지. 그치?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실제 범죄율이 높아진 게 아니고 범죄 우려율이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범죄 사실을 파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네 말이 틀렸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겠죠. 정리하면 반대 신문 두 번째는요. 여론조사 결과 범죄 우려율이 높다라고 했지 이게 범죄율이랑은 다른 거지 않느냐. 그래서 이유와의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난민 인정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반박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인정할 거 인정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범죄율이 아니라는 지적은 맞습니다. 인정. 자, 하지만 국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는 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측이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점은 국민의 안전, 타국민이 아니라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하는 측면도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자, 찬성 측 제1토론자의 반대 신문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찬성 측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유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지 못한다. 범죄 가능성, 우려율이 높아진 거지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고요. 자, 다시 이제 찬성 측으로 돌아가서 찬성 측이 다시 입론을 시작하는데요. 찬성 측에서 입론 안 한 사람 찬성 2번이죠. 2번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입론. 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입론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입론하고 첫 번째 입론은 약간 결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옆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2토론자는요. 앞에서 언급한 거를 똑같이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보충해주고 보완해주고 혹은 반대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약간의 반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언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발언을 보충하면 되는 거고요. 토론자가 말하지 못한 새로운 주장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가면요. 여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별표 해놨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논증 방법을 같이 사용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우리는 하나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쭉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각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건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을 보호하는데 동조할 필요가 있다.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느 관련 내용이냐. 맨 처음에 찬성 측 1번이 이야기했던 입론 1번 기억나십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었나요? 입론 1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OECD 국가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입론 파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얘는 뭐랑 관련이 있는 발언이냐. 쟁점 1번과 연관이 있는 발언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쟁점 1번이 뭐였어요?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가 왜 심각하냐? 난민 보호가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보충해주고 있는데요. 보충해주는 방식을 잘 보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조금 뒤바뀌어서 전제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주장은 이거예요. 마지막에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즉 난민 보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난민 보호의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국가라는 것의 전제에서 시작을 합니다. 국가는 A, 국가라고 하는 이것은 뭐 해야 되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있대. 근데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 난민의 경우도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중요한 의무에 들어가.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 B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생략되어 있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국가죠. 당연히 국가인 우리나라도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난민 보호에 참여해야 한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됐나요? 사실 그래서 주장이 여기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렇게 앞뒤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를 첫 번째로 정리해 보자면 국가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 그지? 그리고 난민 보호도 그 의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근데 우리는 국가야. 우리나라는 국가니까 당연히 이 의무에 들어가는 난민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눈치챘겠지만 뭘 쓰고 있습니까? 논증 방법 중에 연역입니다. 대전제를 두고 거기에 대한 소전제와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전제에서 개별적인 사실,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실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옆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넘어가서 반대측에서는 너네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죠?
이 어렵다라는 거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난민이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데 난민을 수용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 쟁점 2번에 대해서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쟁점 2번 난민 적응이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네들이 이야기하는 난민 수용을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까? 의 여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고 하냐. 주장이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는.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 자, 이래서 주장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말할 때 조금 헷갈리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난민 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반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네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난민으로 인정받아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이유는 난민 중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21년 8월 언론에서 크게 보도한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사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정착, 적응을 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거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적응을 잘했다.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죠. 앞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방식인데요. 질문의 형식이 의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기억하십니까? 라고 해서 진짜 기억하는지 물어보는 의도도 있겠지만 배경 지식, 너네 이거 알고 있지? 정도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자, 질문을 통해서 청자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왜 이런 걸 강조하냐면 의문형의 진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진술들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단골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현재 잘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봉사자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데 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 2018년에 제주도에 왔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들을 마찬가지로 현재 그 지역에 정착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고 작가로도 활동하며 지낸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근거 2번은 예멘 사람들도 적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이 뭐예요? 적응을 잘한다. 즉 난민을 수용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근거로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 실제 사례를 두 가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방식도 마찬가지로 논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논증 방법? 자신의 개별적인 사례들이 있죠. 난민 적응을 했다라는 사례를 통해서 난민은 적응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개별에서 일반으로 가는 거 뭡니까? 귀납이죠. 그래서 귀납이 잘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연역과 귀납이라고 하는 논증 방법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정리를 좀 해두세요. 옆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논증 정리해보자. 일단 첫 번째 논증은 연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디가 연역이냐? 주장이 결론이 사실 맨 먼저 나왔고요. 우리는 역으로 뒤에서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대전제는 이겁니다. 난민과 생명의 인권 보호는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대전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위치가 선생님이 위치가 헷갈려서 잘못 썼네요. 얘네들을 바꿔주면 돼요. 자, 국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를 A로 둘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를 A로 두고요. 그 다음에 그 국가는 뭐 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가 있다를 B로 두고요. 난민의 생명과 인권 보호라는 걸 C라고 두고 이것은 뭐가 돼요? A. 국가의 의무다. 국가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근데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니까 우리나라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이라고 하는 C를 어떻게 해야 된다? B. 보호해야 된다.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연역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주장 2번은 이거였어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난민들은 이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댔는데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예멘 난민 신청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해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난민들이 잘 정착을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에서 일반적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얘는 귀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찬성 2의 입론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며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 정착해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해줬습니다. 정리하면요. 찬성일의 반대 신문 기억나시죠?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자, 난민 수용에 찬성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여론조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 난민 범죄에 대한 우려는 실제 범죄 사실이 파악된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줬고요. 여기 논증 방법 정리 옆에 잘 되어 있죠? 얘를 참조해주세요. 발표 중요. 자, 연역 논증 방법 대전제 뭐라고 했죠? 국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소전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 중 하나이다. 숨은 전제가 있다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국가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납 논증을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귀납 논증?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예멘 사람들이 잘 정착하고 있다는 사례를 통해서 난민들은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찬성 입론 두 번째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시작합니다. 자, 누가 합니까? 반대 1번이 하게 됩니다. 반대 1번. 이제 발언할 수가 있으니까요. 입론을 마쳤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반대하는지 봅시다. 일단 재진수를 하거나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다 있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 찬성 측이 했던 주장 첫 번째가 있죠. 우리가 국가의 의무로서 이행하는 것이다. 난민 보호를 이라고 얘기했던 걸 동의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한다는 거야? 반박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지만 반드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해야 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거야. 의문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난민 구조에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의무를 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건데 굳이 그 의무를 그러한 방식, 난민 수용의 방식으로 지켜야 돼? 그냥 난민 국가를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무를 시행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반대 신문 첫 번째는요. 국제사회의 의무는 난민 수용 외에 다른 것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깥 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찬성 측이 다시 뭐라 그랬냐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간접적 지원으로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니야, 실효성이 떨어져. 진짜 난민을 도와줘야지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또 다시 반박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주장 두 번째, 실제 해결 가능성.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로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난민들이 잘 정착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너네들이 제시한 사례가 너무 특별한 예시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난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이게 제 준술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들은 우리나라와 이미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미 우리나라의 문화와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특수한 경우였기 때문에 난민으로서 갑작스럽게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게 될 사람들의 사례에 해당할 수 있을까? 진짜 난민이 잘 적응할 수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경우를 난민의 전체로 일반화할 수가 있을까?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신문 두 번째는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를 지금 들어서 예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급하는 일반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급박하게 논리가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인정을 해요.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한 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해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꺼번에 많은 수혜 난민을 인정한 사례이고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정착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어쨌든 좋은 선례, 좋은 예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정리하면 반대신문 뭐라고 했나요? 너네들이 이야기한 그 방법이 꼭 그거여야 돼. 난민 수용을 꼭 해야 돼.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잖아. 라는 거랑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의 내용이 너무 특별한 사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또 하나의 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입론하고 반대신문하고 입론하고 반대신문하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입론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신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반대 2번밖에 이제 남지 않았죠. 이 사람이 입론을 하고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하게 될 겁니다. 보도록 할게요. 입론. 자, 입론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론이기 때문에 앞에서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어요. 필수 쟁점 몇 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디랑 관련이 있느냐? 앞에서 내용을 잘 더듬어 보세요. 쟁점 2번이랑 관련이 있어요. 문제 해결 가능성. 그래서 우리나라가 난민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이루었는가, 그만큼의 발전을 이루었는가라고 했을 때 찬성 측에서는 yes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난민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해주는 겁니다. 쟁점 2번, 난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느냐라는 쟁점 2번이랑 연관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아직 부족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2013년에 난민법을 시행해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부족하다는 거죠. 난민 심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유 1번 인력 부족인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2021년에는 공무원 한 명이 평균 129건이나 되는 심사를 담당했으면 첫 번째는 인당 많은 사람을 담당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20.8개월, 좀 길긴 하네요. 2년이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 다음에 통역할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다. 통역 인력이 적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반대 측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2021년에 뭐 이렇게 심사를 담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온 자료인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출처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당성과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기 좋은 파트가 생겼습니다. 보세요. 찬성 측이 중간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다면 제대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가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너네가 이야기하는 거면 통역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제대로 된 난민 심사를 받는 경우 자체가 적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적절한 난민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단계인가?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왜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느냐? 심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기 안 끝났잖아요. 또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 중간에 이렇게 발언 순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죠. 토론 규칙을 준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토론에는 발언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중간에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자르거나 혹은 막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토론 순서에서도 문제지만 대화의 원리 기억나시죠? 대화의 원리에서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순서 교대의 원리라는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발언하는 시간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방해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 발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사회자의 역할 중요합니다. 이랬을 때 사회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사회자는 토론을 중재해주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대 신문은 반대 측의 입론이 끝난 후에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중재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역할, 토론을 진행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측 토론자께서는 입론을 계속해서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대측의 토론을 찬성한테 들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파트에서 반대측이 이야기하는 주장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정리해 봅시다. 자, 오른쪽에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쟁점 2번 문제 해결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일단 인력이 부족하다 이야기해줬고요.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뒤에서 나와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첫 번째 이유에 대한 근거로서 인력이 부족한 사례가 시간이 많이 들고 통역할 인력이 부족하고 혹은 한 명당 응대해야 되는 난민 수용자 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제도 미비랑 관련돼서 어떤 근거들이 뒤에 나오느냐면 독일은 난민의 정착을 돕는 제도가 잘 갖추어진 반면에 우리는 그 독일의 제도에 한참 못 미친다. 그래서 아직 난민 수용의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하다라는 주장을 강화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얘네들이 뒤에서 얘기한다고 했죠. 난민의 정착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유 두 번째, 제도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난민들이 도착한 초기부터 취업활동을 하여서 난민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독일어를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무와 난민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라고 했어. 근거 1번, 독일이 제도가 완비된 반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미흡하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례가 부족하다는 걸 반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 측이 말씀하신 경제성장, 얘네들이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제도가 잘 갖추어져서 이룬 게 아니냐. 근데 이 난민에 대한 제도는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섣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왔을까요? 이런 것도 질문의 형식을 쓰고 있는데요. 이 안 왔을까요의 의미는 서리적인 표현인 겁니다. 당연히 경제성장이 이걸 통해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로 난민을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반대 이의 입론,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볼게요. 반대 1의 반대 신문 앞에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난민기군에 대한 물질적 자원 등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들은 전체로 일반화하기엔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는 단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반대의 입론에서는요. 우리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왜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아직 그 난민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가 미비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이제 실제로 인력, 대기시간, 통역 인력 등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독일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줬고요. 이 얘기가 토론 참여자의 태도로 더 나와 있는데 토론 참여자의 태도 왜 나왔을까요? 앞에서 그걸 어겼으니까. 그래서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당연히 준수해야 되고요.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이나 논리적 근거 없이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는 발언을 삼가야 한다. 상대 측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언어 예절을 지킨다. 당연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의미입니다. 반대 신문을 하면서 여기까지가 마무리되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반론이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정말 교과서의 분량이 많아지니까 여기까지로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 신문을 시작해 볼게요. 찬성 측 이제 몇 번이 해야 돼요? 2번이 발언할 수 있겠죠. 앞에서 찬성 측 1번이 이미 반대 신문을 했기 때문에 반대 신문. 자, 뭐라고 했냐면 재진술 해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렇게 얘기했지. 또 반대 측 제2토론자께서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이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너네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중간에 통역 인력이 부족하다느니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느니 그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이게 합리적 절차라고 얘기할 수 있어? 너네 말에 모순이 있어. 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난민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난민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에 어폐가 있다는 겁니다. 즉 반대신문 첫 번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즉 합리적 절차가 아닌데 너네가 합리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서술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있을까요? 이거의 의문형의 의미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법에 따라 제대로 심사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밝힌 거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에 지적을 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것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안 됐다고 너희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을 토론에서 잘 쓰진 않는데요.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마치 이것은 뭐냐? 문 밖에서 생명의 위협에 쫓겨 문을 두드리는 사람. 자,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썼는데요.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난민이 되겠죠. 그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기다리세요. 청소도 하고 드릴 음식도 마련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 이게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네 지금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데 이거를 준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명분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고요. 반대신문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준비가 안 되면 난민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가? 그럼 너네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준비가 안 됐다는 핑계만으로 지나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습니까를 써가지고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랬더니 반대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문을 열어주었다가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게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의 안정이 깨진다라는 게 난민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점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반대측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국민의 안전 또한 고려해야 되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정리해볼게요. 자, 찬성 측 이 토론자의 반대 신문입니다.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심사가 제대로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이게 반대 신문이고요. 자, 여기 반론 부분은 요약돼서 나와 있습니다. 반론 순서 기억하시죠? 반론은 누구부터? 반대부터. 그래서 반대 1, 찬성 1, 반대 2, 찬성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반대 1, 그 다음에 다시 찬성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반대 1, 1, 2, 2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론이 생략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사회자가 토론을 마무리합니다. 자,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는 논제로 열린 토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사회자의 마지막 역할, 토론 마무리하는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토론을 마무리하고 나서 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평가하기 단계죠. 이거는 읽어보시면서 선지의 이 단어들이 그냥 그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주세요. 토론의 내용과 관련해서 평가할 때 토론의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그러니까 싸우는 지점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주장을 펼쳤는가가 중요하겠고요. 또한 쟁점에 따른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쟁점에 대해서 정확히 잘 주장하는가? 또한 이유와 근거가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연결성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는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가, 신뢰성이 있는가, 타당성이 있는가, 공정성이 있는가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상대측 논증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반대 신문을 잘 하였는가, 반론을 잘 하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의 태도와 관련해서 평가할 수도 있겠죠.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아까 찬성 측이 잘 안 지키는 모습을 보였죠. 상대 측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토론의 발언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와 있어요. 앞에서 정리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론에서는 뭐 한다고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말하기를 하는 게 입론 단계. 반대 신문에서는 허점을 지적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상대 측의 주장에 근거와 논리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는 말하기를 반대 신문이라고 했었죠. 반론은 근거의 불충분함, 부적절함 등을 지적하는 말하기다 라고 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찬성 2의 반대 신문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뭐라고 했었나요? 난민 심사가 합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는 발언 내용이랑 너네들이 난민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거랑 모순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난민 수용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에 쫓기는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토론이 좀 굉장히 길고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쟁점에 따라 가지고 정리를 하면 좀 편해요. 쟁점 세 가지, 필수 쟁점 세 가지 뭐였죠? 문제의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 이익의 여부였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되죠.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볼게요. 문제 가능성, 문제 심각성에 대해서 찬성 측은 난민 수용 찬성 측은 심각하다. 그래서 찬성이고요. 반대로 반대 측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찬성 측은 이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 난민 수용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반대 측은 난민 수용을 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였고요. 이익에 대해서는 찬성 측에서는 이익이 된다. 반대 측에서는 이익이 안 된다였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느냐? 심각한 문제다 라고 얘기해줬고,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에, 난민이 잘 정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라고 했었고요. 또한 이익이 된다. 왜? 난민의 생명과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반면에 반대측의 경우에는 높이기 어렵고 문제가 아니래요. 왜 높이기 어려운가요? 부정적인 인식이 높다라고 했고요. 인력이 부족하다. 제도가 미비하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익보다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범죄가 늘어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했고요. 우리 국민의 일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방법,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봐도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유비 논증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비 추론이에요. 유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생명의 위협에 쫓겨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난민이고 기다리라는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반대측에서는 섣불리 문을 열려는 사람이 우리고요. 바로 수용해야 된다는, 특히 이런 찬성 측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겠죠. 또 우리 가족의 안정은 국민의 안정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선 토론의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문제풀이 하면서 가능한 외워야지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는 40분으로 시험 시간이 적으니까 가능한 많이 읽어보면서 토론에 있는 내용을 내가 본문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선생님이 시험지에 있는 본문을 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봐야 돼요. 선생님께서 변형을 쓸 수도 있고 발췌하면서 사라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사라진 부분도 혹은 새로 생긴 부분도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뒤에 탐구 적용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저랑 간단하게 짚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그래서 토론하기, 진짜 자기가 직접 토론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논제들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측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둔 거예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중간에 이 각 단계에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키워드들만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밑에 보면 논제 정하기 단계에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찬성 반대를 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논리적으로 논증할 만한 근거가 있는 문제인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했었고요. 또한 논제에 대해서 평서문으로 진술을 하되 가능한 변화가 있는 방향으로 논제를 써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정리하면 찬반 양측이 대등하게 논증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한다. 둘째, 긍정의 평서문 형식으로 표현하되 중립적인 단어를 쓴다. 너무 치우치면 찬성 반대 측에 몰릴 수가 있으니까. 또 현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방향으로서 논제를 설정한다라는 특성이 있었고요. 다음 쪽에 그래서 여기서는 공장식 축산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생각하면서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우리 필수 쟁점 앞에서 외웠죠. 문제의 심각성, 해결 가능성과 실행 가능성, 효과나 이익을 기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찬성 측 공장 축산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 찬성하는 측은 문제 심각하다. 그래서 이 공장식 축산을 줄이는 방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반대로 반측에 대해서는 공장 축산을 줄일 필요가 없다.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공장 축산을 줄인다라고 해서 이익이 되지 않는다 얘기할 거고요. 또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결국에 공장식 축산을 줄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찬성 반대 토론 계획서를 짜볼 수가 있다. 확인 한번 해두세요.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해서 글로 써볼 수 있다. 그리고 순서, 토론의 순서 있는데요.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외워볼게요. 가능함, 눈 감고 본인이 생각하면서 일단 첫 번째 입론 시작하는 거 누구부터? 찬성 측부터. 찬성 측 1번이 입론했어요. 세트 거기에 대해서 반대 1번 아니죠? 반대 2번이 반대 신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론에서는 반대 측 1번이 입론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 1번 이미 입론을 끝냈으니까 반대 신문 가능하죠? 그래서 찬성 1번이 반대 신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론이 둘 다 한 번씩 했어. 다시 누구한테 가요? 찬성한테 가요. 찬성 측 2번이 입론을 시작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 반대 신문 누가 합니까? 이미 반대 1 앞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반대 1이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반대 측 2번이 다시 입론 시작하고 이제 찬성 측 2번이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단계고요. 그 다음에 반론 단계로 넘어갈 때는 반대부터 반대 1번, 찬성 1번, 반대 2번, 찬성 2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구성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토론을 다 참여를 했을 때 토론 참여하는 사람들이 토론자고요. 그 토론을 지켜보는 관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단 토론에 들어와 있는 토론자 중에 하나가 사회자죠. 자, 사회자는 논제를 소개하고 토론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찬성 반대가 있겠죠. 찬성 측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해결력이 있음을 입증한다. 즉 필수 쟁점에 대해서 논지를 전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반대 측에서는 찬성 측에서 제시한 주장에 관해서 쟁점별로 반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2토론자는 앞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강해서 볼 수가 있겠죠. 1토론자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1토론자라고 말하지 못한 내용을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보는 청중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하고 논증이 타당한지가 혹은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가 지켜졌는지를 판단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런 평가 항목을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본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선지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걸 염두에 둡시다. 일단 토론의 쟁점을 명확하게 파악했는가? 쟁점에 관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났는가? 이유와 근거가 주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었는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가? 상대측 논증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는가? 는 토론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토론 태도가 있습니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잘 지켰는가, 상대측을 존중하는 태도로 토론에 참여하였는가 등등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론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토론 파트 잘 정리해서 문제 잘 맞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시다. 고생 많았어요.